안녕하십니까. 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되도록 빨리 할 건데 이 강의를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부자 될 것이고 이 강의를 안 들은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계약 실무 제목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저는 그 부동산 민법,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사 민법 요거 강의를 했어요. 한 18년 한 것 같은데, 민법 강의를 박기인 선생님처럼 이 강의를 했다고요. 제가 그러면서 학원도 운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노원구에서, 그러니까 노원역 주변에 학원이 7개가 있었는데 7등에 7등 꼴찌 요걸 제가 인수를 하게 된 건데, 원래 제 사주를 보면 망한 거를 인수해야 된대, 제 사주가. 그래서 항상 망한 거를 제가 인수합니다. 사는 집도 경매야, 무조건 경매 받아서 옮겨가. 학원도 7등 망한 학원을 제가 인수해서 2년 만에 2년 후 1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수강 인원이 800~900명 굉장히 많았었죠, 한때는. 뭐 돈 많이 벌었겠네. 예, 많이 벌었죠. 근데 다 횡령으로 이렇게 누수. 결국은 돈을 못 벌었어요. 어쨌거나 저는 뭐 예컨대 한 100억 벌었다.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1억 손해봤어요. 손해봤어. 요게 이제 관리의 문제거든요. 지가 아무리 벌어야 뭐해. 여기저기서 새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악설이 많습니다. 악한 게 맞다고. 돈 앞에서는 다 나쁜 사람이야. 그걸 알고 사업을 하셔야 돼. 이제는 여러 가지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거 하면서 제가 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대학원 때 대학교도 법대 나오고 대학원도 부동산 민법 전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제가 운영을 같이 한 거죠. 봉천동 재개발할 때 그래서 스쿠터 타고 다니면서 그 노량진으로 강의하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게 벌써 뭐 한 20년 넘은 것 같아. 그래서 강사료를 받잖아요. 그때 강사료 꽤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학원 다니면. 그 당시에 한 달에 2천만 원 넘게 벌었으니까, 강사료만. 중개사무소에서 돈 많이 벌었다니까. 근데 벌었어요. 근데 또 중개사무소도 잘 냈어요. 봉천동 재개발할 때.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개씩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 낙찰. 전세 끼고 이제 낙찰 받아서 경락잔금 치르고, 대출로 경락잔금 치르고, 전세 놓고 싹 갚고. 그러니까 내 돈 안 들이고 한 개씩 이렇게 장만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 그 매매 법인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법인 만들기 쉽거든요. 뭐 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돼. 자본금도 별로 100만 원 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그때는 막 세무서에서 실사 나오고 하여튼 법인 만들기 쉽지는 않았는데, 이 법인의 목적이 매매업이죠. 매매업. 하도 사고팔도 하다 보니까 양도세가 문제되잖아요. 단기 매매. 매매 법인이 사고팔고 할 때는 이게 양도세 내는 개념입니까?
양도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득세 비용 처리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매매법인 두 개를 운영하면서 경매 투자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경매 투자를 하는데 아니 집값이 2배가 오르네? 참 희한하게. 특히 그 이주 수요가 터질 때, 이주 수요. 그때 뭐 기름 뉴타운이 시범 뉴타운으로 이주 수요 터졌을 때 특히 뭐 빌라나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부지가 이게 2배씩 오르는 거야. 이게 뭐 평당 300짜리가 200짜리가 4,500 뛰고 막 그러는 거야. 지금은 뭐 2, 3천 되지만 이게 2배씩 오르는 거야. 야,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구나.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구나. 야, 이주 수요 조금 터지니까 집값이 팍팍 오르는구나. 이거를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경매 투자로 이렇게 남기고 팔다 보니까 또 돈 많이 번 거죠. 예. 벌기는 많이 벌었지. 근데 아니 너무 비싸게 파니까 미안한 거야. 제가 원래 인간성이 좀 있거든요. 엄청 미안한 거야. 아니 2배씩이나 높게 팔라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뭐 화장실 수리하고 바닥 다시 깔고 도배장판 다시 하고 싱크대도 그냥 짜가지고 이쁘게 하고 이렇게 깨끗이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법인이 주로 하는 게 실내 건축입니다. 실내 건축. 분당 수지권에서 나무숲 인테리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1, 2등 하니까. 지금은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학원에 꼬라박고 있는 거죠. 벌어가지고. 아니 내가 법대 나와서 부동산 민법을 전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판검사 할 줄 알았지 인테리어 사업할 줄 몰랐어요. 지금 그 당시에 몰랐다고요. 요거 왜 했는지요? 알죠? 이거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쁘게 고쳐가지고 팔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와 완전 헌집이 새 집이 되는데 또 고객들 만족하는 거 보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요게 실내 건축도 하고요. 그리고 그 건축을 해서 분양도 합니다. 최근에는 내포 신도시 인근에 28세대 분양을 했는데 이런 부동산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학원 사업도 하게 된 거죠. 한국법학교관 학원 사업도 하게 된 거잖아요. 주인 처음 만나보지. 죄송합니다.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원래 사주가 망한 거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량진 한국법학원을 처음에 가니까 노량진 한국법학원이 이제 본사잖아요. 근데 그때 한 9월 달쯤 가봤어. 그러면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앉아있는 사람 세 보니까 9명이 앉아있는 거야. 와, 이거 내 운명이네 또. 망한 학원. 인수해야 되잖아 또.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 뒤로부터는 또 원래 사업은 2년 걸려. 2년 참아야 돼요. 그 뒤로 이렇게 거기도 뭐 거의 마감 칠 정도로 꽉 차게 됐잖아요. 다 사업의 비결이 있는데 근데 돈 많이 벌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작년에도 누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인중개사 그 어려운 자격증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 따먹고 끝날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하다 보면 막 눈에 보이는 거야. 막 부동산 하다 보면 예컨대 자양동의 3종 일반 주거인데 3종인데 이게 이제 50평만 넘어버리면요 평당 2,500에서 3,000까지 가요. 이것도 싼 거지. 3종인데
평당 가격이 2,500에서 3,000. 왜냐하면 빌라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옆에 땅이 30평인 거예요. 평당가가 900이에요, 900. 2,500이 아니라 3,000이 아니라 900이에요. 3종. 그러면 여기서 고gin중개사 사무소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면 딱 눈에 보이죠? 매물 현황이 쫙 눈에 보이잖아요. 야, 요 옆에도 30평인데 요 주인을 설득해서 매입하게 된다면, 그죠? 평당 매입가가 900이잖아요. 근데 매입 성공해서 60평으로 만들어버리면 평당 2,500이 되잖아요. 돈 버는 거죠? 그죠? 아, 근데 이 주인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안 판대요. 안 판대. 근데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보니까 원룸을 줘도 12개가 나오고, 근데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공법 참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시행령 시행규칙 합격을 한 이후에는 관심 있는 분야의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돼요. 예컨대 뭐 사이즈가 30제곱미터 미만짜리다.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요건이 방 2개, 1대 완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해야 되는데, 그려보니까 원룸을 들여도 되고 한 층만 원룸하고 밑에는 상가해도 되고, 3종이니까 상가해도 되는 거지. 했을 때 실투자금이 땅값만 2억 7천이죠. 근데 이것저것 3억 든다 치자. 근데 월세 받는 게 300인 거야, 300. 건축비 대출을 받는데, 건축비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 집을. 근데 월세 340 받아가지고 이자 40만 원 내고 월세 300 받는 거야. 근데 실투자금이 3억인데 월세 300 나온다. 이 수익률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매각 처리할 때 한 2억 벌어요. 3개월 만에. 집 짓는 거 2, 3개월이면 끝나거든. 요거 딱 매입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시간 걸린다 치고 딱 매입해가지고 한 4개월 만에 2, 3억 벌잖아요. 고gin중개사 사무소 하다 보면 눈에 보인다니까, 이게.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게 경매로 나온 거야. 신난 거지 뭐. 권리관계 엄청 복잡하네. 가압류, 가처분 뭐 별게 다 있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신나는 거지. 단독 입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은 낙찰 받으려고 그래요, 업자들이. 낙찰 받아서 빌라 줘서 빌라 업자한테 판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은 낙찰 안 받으려고 그래. 30평 미만짜리들은 낙찰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뭐 평당 600에 취득할 수도 있고 엄청 싸게 취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개사무실을 하다 보면 경매도 하게 되고요. 안 한다고? 내가 인테리어 할 줄 몰랐다니까. 그 미래 일은 몰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게 되면 건설업도 손을 대게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개업 하다 사고 나가지고 3억 물어주고 건설업 하다가 사기꾼 만나가지고 6억 물어주고 경매 낙찰 잘못 받아가지고 완전 망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망하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거죠.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여기 건물이 1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의뢰한테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이미 채권 최고에 5억짜리가 있어요. 뭐 예컨대 국민은행, 노량진 지점이다.
노량진 지점이다. 등기부에 나와. 노량진 지점이라고. 근데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4억 원, 전대금 5억 원, 소유권 이전 서류와 맞교환한다. 근데 계약서 쓸 때 오후 4시 10분에 계약서를 씁니다. 요때 은행에 전화하면, 국민은행 노량진 지점에 전화하면 전화 받아요? 안 받잖아요. 4시까지 업무 종료니까. 그래서 요거 조금 찜찜하긴 해. 은행에 전화해서 얼마를 갚아야 이거 말소 처리해 줄 겁니까? 왜냐하면 매수인은 빚지는 거 싫다는 거야. 또는 자기 주거래 은행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국민은행 대출은 말소 처리해달라. 나 나중에 우리은행에서 대출 받을 거다. 그러니까 대출금을 인수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은행 노량진 지점에 전화를 해서 요거 얼마를 갚아야 근저당 건을 말소 처리해 줄 겁니까? 하고 문의를 해야 되는데 오후 4시 10분이니까 문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계약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쓸 때 야, 채권 최고액이 5억이니까 잔금을 5억으로 정하면 되겠구나. 잔금으로 변제 처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계약서를 쓴 거죠. 그래서 1억 원 입금하고요. 4억 원 입금하고요. 잔금 치를 때 은행에 물어본 거예요. 잔금 치를 때 은행에 물어본 거야. 얼마를 변제해야 근저당 건을 말소해 줄 겁니까? 4억 7천? 뭐 이렇게 기대하고 물어봤더니 20억을 변제해야 말소를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20억을 변제해야 말소 처리해 준대요. 희한하다. 공인중개사 사장님은 시험 볼 때 공부한 거하고 시험 볼 때 근저당권 공부한 거하고 부동산 실무하고 너무 틀린다고 막 전화해서 따지는 거야. 1년에 한 2건 전화 옵니다. 이런 거로. 그래서 내가 뭐가 틀리냐고 똑같지. 뭐가 틀리냐고 하고 제가 뭐라고 하죠. 보시면 이 근저당권은 100% 포괄근저당입니다. 요거는 기본계약이 여러 개다. 기본계약이 다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동산을 갑이 사면서 이제 잔금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소비 대차계약상 채권 채무가 있고 카드 발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계약. 마이너스 통장도 발급받으라고 하네. 마이너스 통장.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이 개인 사업이든 법인 사업이든 하면 왜 이렇게 대출을 잘해줘요 요즘은? 너무너무 잘해줘요. 예전에는 진짜 대출 받으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개인 사업자 대출 너무너무 잘해준다니까. 그러면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대출을 받는다 할 때 특히 이제 정책자금 같은 거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 내려보내고 건설 경기가 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시키자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2% 건축자금 막 내려보내고 국민은행 통해서 우리은행 통해서 막 대출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증서인데요? 갑이. 갑이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다 하더라도 갑이 보증서잖아요. 어쨌거나 국민은행 통해서 거래했다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요거 근저당권 5월 1일인데 나중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요. 요것도 다 담보된다는 거죠. 요것도.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그죠?
저당권 설정자, 물상보증인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 또는 채무자가 그 저당권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고액 변제입니까? 전액 변제입니까? 전액 변제잖아요. 총액 변제, 전액 변제잖아요. 근데 왜 안 배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은 거지. 같은 거지. 시험 공부할 때 하고 실무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이러저러한 거 다 따져보니까 이게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억을 다 변제해야 이게 말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중간에서 막 매수인이 와서 따지고 매도인은 얼마나 없으면 그 매물로 매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도인은 1억 먹고 4억 먹고 소유권은 안 넘겨주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그러면 매수인하고 중개사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여기서 법적인 다툼이 생기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실무에서는 은행에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계약금은 500이나 또는 돈 1,000만 원 걸고 이길 날 만약에 1,000만 원 걸었다면 이 길에 9천만 원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한다. 은행 확인 후 변제해야 될 액수를 확정한 후에 이 길에 9천만 원을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이렇게 특약을 해야 된다고요. 상황 이해되세요? 아무리 나 저기 올해 한 3억 벌었어. 근데 이 사고가 터지는 거야. 사항 물어내야 되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불법 건축물. 요즘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원룸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룸을 짓는다 할 때, 이런 거 할 때, 주차장 요건 완화 차원에서 꼭대기층은 투룸으로죠. 투룸으로 진 다음에 사용 승인을 득한다. 이제 준공을 낸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벽 철거하고 원룸 개조하죠. 그러니까 공사할 때부터 배관은 원룸 구조로 빼는 거야. 근데 준공할 때 특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건축사들, 지역 건축사들 뺑뺑이 돌려서 하나 선정을 하는데 다 알면서도 준공 내줍니다. 다 알면서. 아이고 100원 뺐네. 준공 다음에 이거 철거하고 원룸으로 개조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입주자들을 다 맞춘 거죠. 입주자들을 다 맞춘 건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대출금을 인수한다. 매수인이. 또는 신규 대출금을 조금 받는다 할 때 잔금 대출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감정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이 존재한다 하고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의 존재 여부가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래도 감정 불가로 잔금 대출이 안 나온다면 이 계약은 깨지게 돼 있어요. 오죽 돈이 없으면 잔금 대출 받으려고 할까? 대출 못 받으면 매수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특약사항에, 아니 공인중개사가 건축사는 아니잖아. 건축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 뜨고 쳐다보면서 구조 살펴보고 도면하고 같이 비교해보고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약사항에 불법 건축물은 또는 불법적으로 증축한 부분 또는 개조한 부분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매도인은 불법 건축물이나 증개축 부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나중에 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해서 감정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잔금 대출 안 나온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질 일입니까? 그건 아니죠. 매도인이 전적인 책임져야지. 매도인이 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면피수단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그 1페이지 하단의 동그라미 3번은 1페이지 하단의 동그라미 3번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여러 동의 건물을 짓잖아요. 여러 동의 건물을 짓는데 착공계 낼 때 설계 도면에 배치도로 보면 설계 도면에 배치도로 보면 요게 101동이고 요게 102동이고 뭐 103동 이렇게 나가는 거야. 104동.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1호 라인 101호, 201호, 101호, 102호. 오른쪽이 1호 라인, 왼쪽이 2호 라인. 이렇게 이제 배치도로 그려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도로명 주소 매기는 법칙이 있어요. 도로명 주소 매기는 법칙 때문에 C자로 하래. 참 이게 101동이 된 거야. 102동이 된 거고. 그러니까 설계 도면상 배치도하고 나중에 건축물 대장에 나온 동호수하고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일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동호수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건축업자들이, 기술자들이, 간판업자들이 그냥 갖다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이상한 거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쪽도 이랬으니까 여기도 그랬겠지. 이 현장도.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1호 라인, 2호 라인이에요. 1호 라인, 2호 라인을 막 바꿔서 붙이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입주 아파트 요거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또는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동호수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계약서에. 근데 건축물 대장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건축물 대장이라도 있으면 평면도도 보고 동호수 배치도도 보고서 계약을 할 텐데 입주 아파트나 입주 빌라 단지나 이런 것들 보면 아직 건축물 대장이 완성되기 전에 매매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요즘 전세 물건도 없는데 그런 경우는 동호수를 뭘 보고 결정하느냐? 뭘 보고? 거기 뭐 써놨잖아요. 그림 첨부하라고 그려서. 아예 내동을 그려가지고 여기 이 부분이에요 하고 그림 첨부하라고 계약서에. 한 동이다? 한 동이야. 그러면 정면에서 바라볼 때 우측, 2층 우측 부분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건축물 대장에 나오면 동호수 표기를 정확히 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신축 건물 중개거래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동호수 표시입니다. 저도 챙긴다고 챙기는데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제가 뭐 최근에 28세대 분양했다고 했는데 와 동호수 표시가 다 엉망이 돼가지고 1호 라인, 2호 라인도 틀리고 공사를 다시 하는 거야. 요 표시만 바꿔달아요? 가스비 엉뚱한 대로 나오고 전기료도 엉뚱한 대로 나오고 뭐 헷갈려 미치는 거야 아주 그냥. 그 정도로 거의 대부분 건설 하시는 분들은
막 헷갈려서 지멋대로 연결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축 건물은 동호수 잘못되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민법 공부하실 때 동호수 표시 잘못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보조금 다 뛴다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 책임이 또 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은행 선순위 이런 식으로, 은행 선순위 이런 식으로 가로쳐 놓고 있잖아요, 글자가. 그게 뭐냐? 입주 아파트. 입주 장사 괜찮아요. 입주 장사. 입주 장사 들어보셨어요? 예컨대 2000세대 입주한다. 2000세대 입주한다. 그러면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은 사람들, 수분양자들은 계약금 치르죠? 1차 중도금까지는 돈이 있어. 근데 나머지는 중도금 대출 받죠?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대출 받아. 근데 잔금이 좀 커요. 잔금이 없어. 이거 피가 1억 붙었는데 좀 더 가지고 있으면 피가 한 2억 붙을 것 같아. 수원에 광교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데는 피가 처음에는 미분양 났었는데 한 2억 이상 붙은 단지 많잖아요. 그 다음에 판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동탄 평택이 또 괜찮은데 거기만 못하지만 안산시와도 괜찮아요. 위로해야지. 그 다음에 근데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피가 더 붙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와. 그럼 이거를 전세 놓는다고요. 전세금 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입주 아파트는 전세 분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면 전세금이 비싸요, 싸요? 엄청 싸죠. 물량이 많으니까. 송파, 잠실 그쪽 주공단지 할 때도 보면 처음에 입주할 때는 1억 5천, 1억 7천 그랬어요. 32평이 전세금이. 근데 2년 끝나니까 뭐죠? 3억. 더블로 오르지? 더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입주할 때는 전세금이 싼데 물량이 많아.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 줄 서가지고 써.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정도로 계약서를 많이 써요. 그리고 피 붙었으니까 매매하는 물량도 많고요. 매매 물량.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주 아파트는 보존 등기가 나기 전 등기 정리가 안 돼 있어. 지적 정리도 안 돼 있고 한 2, 3년 걸려요. 그것도 빠른 거예요. 서울의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 10년이 돼도 보존 등기 안 나는 단지도 있고요. 판교도 마찬가지고 판교 밑에 수지 죽전 이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존 등기 나기 전. 그러나 전세는 들어가죠? 미등기 건물의 전세라고요, 사실. 제 경험을 놓고 보면 이게 2000세대입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문 바로 옆에 저는 제일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해요. 아무리 피를 줘도 풀 대출 받아서 카드 가게라도 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아요. 여기에서 거의 물량을 흡수를 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2000세대 입주를 시키는데 제가 백삼동 1302호 요거는 저의 소유입니다. 제가 억지로 그냥 부장을 받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2000세대 중에 제가 전세계약서 한 300개를 썼어요. 300집을 이제 전세계약서를 쓴 거죠. 근데 등기부로 보면 예컨대 102동 501호에 전세를 드렸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자가 부장받은 거야.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찍는데 이게 뭐 4월 3일이다. 그러고 한참 있다가 갑의 이름으로 보존등기가 나는 거예요. 5월 3일 날 보존등기가 나왔다. 그리고 병이라는 저당권,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 5월 3일 똑같아요. 예,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이 중도금 대출을 했거든요. 뭐 보존등기가 나와야 근저당권을 설정등기 할 거 아닙니까? 접수 순서는 요게 빠르고 요게 늦겠지만 날짜는 똑같아요. 근데 국민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분양자 가봐. 아니 나의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전입신고가 있네. 나 기분 나쁘다. 요거 퇴거시켜라. 요거 퇴거시켜라. 잠깐만 퇴거시켜라. 하고 요구를 하는데 만약에 퇴거 안 하면 3일 내로 퇴거 안 시키면 대출금 상환해라. 대출금 일시 상환해라. 하고 갑한테 압박을 해요. 자기 뭐 고잔동 신도시 할 때도 그랬고 뭐 수지 죽전 성복동 뭐 강동구 쪽에는 아이파크 상암 아이파크 뭐 남서울 힐스테이트 뭐 어우 저 전화 많이 받았어. 나 민법 강의 한 18년 했잖아. 그러니까 전화 엄청 와요. 이거 큰일 났어요 해가면서 지들 잘 나갈 때는 전화 한 통 없다가 꼭 사고 나면 전화 오잖아요. 이런 경우 은행으로부터 막 압박을 받는 수부장자 갑은 누구 쫓아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쫓아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쫓아오잖아. 그래서 임차인한테 잠깐만 빼달라고 하면 빼줘요? 안 빼줘. 90%가 안 빼줘요. 내가 왜 전입신고 빼냐고 안 빼줘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상환해라 이렇게 요구한다고요. 환장할 노릇이죠. 옆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0개 썼는데 전세계약서를 200명이 막 소유자하고 임차인하면 400명이야. 400명이 와서 막 상의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사무실은 뭐야? 한가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왜? 특약 한 줄 때문에. 요 전세계약서 쓸 때 국민은행에 근저당권은 선순위다. 딱 쓴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쓸 때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은 대출금이 얼마고 중도금 대출금이 얼마고 선순위라고 딱 쓴 거예요. 이거 썼다고 우리 기분 나빠 할까요? 에이 엄청 싸다니까 전세금이 엄청 싸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 썼다고 기분 나빠 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특약을 쓴 거죠. 근데 우리 동네에서 저 특약 쓴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 아무도 없더라고. 어떤 중개사무실이다. 20개 중개사무실 중에 우리 빼고 19개 중개사무실은 이런 거 쓴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실장이 전화하는 거죠. 임차인한테. 특약상 3조에 따라서 국민은행이 선순위 등기 완료를 해야 되니까 하루만 잠깐 빼주세요. 그러면 을은 싫다고 해요? 그러면 나가 할 수 있잖아요. 특약 위반이니까. 하루만 잠깐 빼주세요. 전화만 돌리면 돼 우리는. 근데 가끔 을은 어디로 빼요? 막 그래 을은. 어디로 빼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기요 103동 1302호로 빼세요. 이게 우리 집이거든. 우리 집. 억지로 분양받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돈은 없지만 우리 집으로 전입신고된 인간들이 300명이야 300집 그리고
바로 퇴거하면 되죠. 바로 퇴거해도 얘는 후순위가 되고 국민은행이 선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빼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입주장사 끝나고 요거 팔고 나올 때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잖아요. 근데 전입신고된 자가 있으면 잔금 대출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는 매매하기 한 달 전에 직권말소 신청하면 그 당시에는 한 달 걸렸거든요. 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신청하면. 그래서 매매하기 한 달 전에 전입신고 내역을 다 띄워보고 한눈도 없이 다 나갔네. 확인 후 매매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매수인은 무리 없이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요게 입주장사 요령인데 요 특약상 하나가 운명을 좌우한다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내용이 또 3페이지라고 그러는데 잠시만 쉬었다가 또 보겠습니다.